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산철강 변종만 연구원입니다. 네, 보산철강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초에 포스코 주가 7% 급락하고 철광석 가격도 6%대 이렇게 급락하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산철강이 어제 주가는 한 7% 정도 올랐고 철광석 가격도 다시 4% 반등하면서 170달러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출고 가격 얘기인데요. 4월 출고 가격을 열연 후판을 300위안, 내년을 100위안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엔 다 동결을 했었는데 1, 2월 달 올리고 3월 동결, 4월 다시 올리게 된 거고요. 1월부터 4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열연 가격은 한 1,050위안이니까 한 160달러 정도 올랐고요. 내년은 1,000위안이니까 155달러, 후판은 900위안, 140달러 정도 올랐습니다. 최근에 국내 철광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계속 이어가는 것과 같은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우스틸에서는 출고 가격 인상 배경으로 철광석 가격이 높은 수준에 있고 춘절 이후에 가격 상승 등을 봤을 때 수요는 양호한 걸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중국 중심으로 해서 철강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여전히 그 철광석 가격이 170달러 수준을 반등하면서 높은 수준에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회복을 바탕으로 한 이제 원가 상승분을 전가하기 위한 가격 상승 인상이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익 증가로 이어질 거고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는 그 최근에 중국 정부의 감산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면 중국 공신부는 이제 올해 산업 정책 같은 것들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중국은 2030년 탄소 배출 고점이고 2060년이 탄소 배출 제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규 생산 능력 증설에 대해서 규제를 엄격히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철강 산업 내에서 M&A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에너지 소모량 관련해서는 올해 철강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들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 감소로 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공급 측면에서의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투자 심리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철강산업 M&A 관련해서는 중국의 철강산업은 상위 업체들의 어떤 산업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래서 M&A를 추구하고 있고 바우스틸 같은 경우가 M&A 계속 공격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는 기존의 아르셀로미탈을 제치고 생산량 기준 세계 1위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바우스틸은 이런 산업 정책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가에는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기 공신부 쪽에서는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공급의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 없을 것 같은데, 생산량 상위 업체들의 생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작년 대비 올해 얼만큼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국의 수요 자체가 한 1, 2% 정도 이제 올해 늘어날 걸로 보는데요. 아직 그 상위 업체들,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상위 업체들이 정부 정책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아마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상위 업체들은 줄어들 것 같지 않은 게 상위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환경오염 관련된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중국 정부의 목적이 생산량 자체의 타겟이 아니고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오히려 상위 업체들은 그런 규제에서 좀 피해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철강 생산량에 좀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하위 업체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효과는 예전에 2016년, 18년에 철강 업체들 특히 포스코 주가 40만 원까지 오를 때 그때 있었던 현상이 그 저급 철강제 만드는 티팟들이 많이 퇴출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가능성이 있다라면 오히려 이제 그런 작은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반도체 산업 조철군 연구원입니다. 네, 전일 한 11시쯤에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이제 미중 반도체 산업협회가 여러 차례 협상과 논의를 통해서 미중 반도체 산업 기술과 무역 제한 실무팀을 구성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실무팀은 양국 반도체 산업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 규제, 공급망 안전, 암호화 등 기술과 무역 규제 관련 정책을 교류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해당 실무팀 구성 발표 이후에 중국 반도체 주가들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미국이 대중 반도체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에 SMIC는 10% 넘게 급등을 했었고요. 복방 화창과 화천 테크놀로지 관련 기업들도 주가 강세를 나타났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호재는 최근에 이제 아니라 3월 1일부터 나왔었는데요. 3월 1일 중국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14나노 이상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 장비의 SMIC형 공급을 허가했다라고 발표했고, 3월 3일에는 SMIC는 ASML과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SMIC의 이제 캐파 확장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존재했었는데, 이러한 호재들이 이제 발표되면서 SMIC 캐파 확장이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SMIC 외에도 중국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재 업체들이 전반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순서를 바로 가가지고요. 주식 전략 경제, 금요일에 미리 보는 투자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미국의 시중금리가 지난달 말에 7년물의 국채 입찰 부진 소식 이후에 상승했습니다만, 최근에 10년물의 입찰 결과, 그리고 밤사이 30년물 입찰 결과 이후에 점차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의 시중금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월 FOMC가 다음 주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점차 가까워질수록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는 점차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S&P 500 섹터별 수익률로는 시중금리 상승 속도 둔화 이후에 경기 소비재나 IT 등 이 성장주 위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월 FOMC가 시중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연준의 정책 노력 여부에 주목을 하겠지만은 긴축 전환 가능성 자체가 낮은 만큼 주식시장 변동 수학들을 크게 키울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코스피의 EPS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초 이후에 코스피의 12개월선의 EPS 현재 230포인트로 8.2% 연초 대비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비슷한 숫자이고요. 신흥국 대비해서는 46%가량 초과되고 있는 숫자인데,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국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출 만한 요소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는 다음 주 뚜렷하게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등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주요 이벤트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그리고 전일에 성공적으로 상장되었던 쿠팡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국내 비교기업군들의 주가가 영향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전반적으로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조정 시에 매수 대응을 유효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향 수출주 그리고 내수 소비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략 인사이드 글로벌 전략 발표해 주세요. 예, 요번에 일본 주식시장에 대해서 자료를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FX와 수혜 기업까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일본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했었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세가 느리다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 주식시장 흐름들을 좀 봐주시면 상당히 견조합니다. 연초 대비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주식시장을 좀 아웃퍼폼하는 등 이제 안정적인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유들은 이제 일본의 4분기 GDP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졌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저평가 매력들이 좀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추후 흐름들을 좀 전망을 해보면은, 이제 일본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은 좀 약화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 BOJ 회의에서,
그 BOJ가 ETF 매입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의 수출 반등을 최근에 이제 대중국 수출이 견인해 왔었는데, 중국향 수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 한 22%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YOY 그로스가 40%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모멘텀은 다소 좀 둔화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백신 보급들이 느리다라는 점들은 상당히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연내 올림픽 개최 가능성들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 회복 속도 같은 것들이 선진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점차 이제 회복 속도가 벌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18배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5년 평균의 2표준 편차를 좀 상회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들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점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이제 일본 주식시장의 어떤 인덱스의 추가 상승 탄력은 좀 약화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회복 속도가 부진했었던 대미국 수출 같은 것들이 미국의 부양책 같은 것들에 의해서 좀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미국 수에 관련된 업종 중심으로 접근을 하기를 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화 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화 전망 함께 말씀드리면요. 일단 최근 동향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근 주요국 한 달 정도의 이제 통화 가치를 보면 사실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그리고 터키 이러한 신흥국들 다음으로 엔화 약세가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발 변동성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스크 오프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와 연동되면서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엔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2014년을 기점으로 엔화의 안전자산 지위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높은 정부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채권 보유 비중이 높아서 대외발 충격에 강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왔는데, 사실 2014년 기점으로 일본 국채시장 내 외국인 비중이 빠르게 올라와서 지금 10%가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5.6%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사실 그러한 변화가 좀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안전자산 프락시의 역할이 약화된 상황에서 향후 중요한 것은 대미국, 그러니까 미국과의 물가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사실 내수 경기 자체는 부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특히 일본도 역시 재정 정책을 계속하고 있지만 미국과 달리, 즉 가계에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미국의 정책과 달리 일본은 유동성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재정 정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일본의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더딜 수 있고, 결국은 구매력 평가설에 따라서 대미 물가차 확대는 향후에도 엔화 강세를 지지할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혜 업종과 기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반적으로 일본 주식시장 내에서 최근에 이제 대미국 수출과 관련된 기업군이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완성차나 관련된 이제 부품 기업들, 그리고 해운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해외 주식 유망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니폰 유센과 스미토모 전기공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니폰 유센은 우리나라의 페노션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해운사이고요. 벌크선 중심의 선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저희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벌크선 비중이 높다 보니까 벌크선 중심의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지만 이외에도 이제 대미 수출 증가의 수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전기선, 특히 이제 북미향 전기선 사업이 생성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분기에 이미 북미향 전기선 적재율은 100%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과 2019년 평균 적재율이 89%였다는 점을 보면 최근에 상당히 물통량 회복이 잘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운임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일본 완성차 업체의 해외 수출 확대에 따른 수혜도 가능합니다. 올해 3월 말까지의 회계 기준 연간 자동차 수송량은 약 230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330만 대였습니다. 따라서 이연됐던 자동차 수요 회복, 이런 것들도 동사 실적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미토모 전기공업인데요. 이 기업 자체는 이제 전체 매출액의 60%가 자동차용 부품, 특히 와이어링 하네스를 만드는 데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외에는 신재생에너지 송전 사업이라던가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인 간,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투자 포인트는 이 본업인 자동차용 부품 매출 회복이고요. 동사는 이제 2월 말에 자동차용 부품 사업부의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한 26%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경영진은 와이어링 하네스와 같은 자동차용 부품 수요가 기존 예상을 좀 웃돌고 있다고 언급을 한 상황이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에게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이나 그 외 이제 주요국들에 예언됐던 자동차 구입 수요가 회복되면서 내년도에 이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저평가 경기 민감주 찾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업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와중에도 저평가 매력이 높은 기업이어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기업들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엔화 강세가 수출주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미국 수요가 개선됐을 때 이러한 일본 기업들이 엔화 강세의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채권 전략, ETF 전략입니다. 전병하 연구원. 네, 채권 ETF 3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비중 변경이 있었는데요.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 2월 달에 설 연휴 이전에 금리 상승에 대한 방어 포지션으로 듀레이션을 기존 애그리게이트 지수 대비 6년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4년 정도로 줄였습니다. 뱅크론을 편입을 하면서 금리 상승에 좀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절대 성과 측면에서는 금리 상승에 좀 장사가 없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확대했던 성과가 조금 축소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금리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금리 상승의 요인이 기대 인플레이션 확대와 실질금리 상승이었는데요. 실질금리가 추가로 상승하기는 사실 부담스러운 영역이다라는 점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 큰 역할을 했던 국제유가의 연간 변동률이 3월 이후로 좀 꺾인다라는 점에서 채권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채권 시장 내에서는 단기간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그 금리 민감도를 키우는 듀레이션 확대 전략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 아직 금리 고점을 지금이 꼭지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트폴리오에서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모두 금리 민감도를 좀 높여서요. 한 9년 정도로 확대를 한 포트폴리오를 이번 달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크레딧 부분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 투자 등급 장기 회사채 ETF인 VCLT를 편입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최근까지 미국채 장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좀 투자 등급 약세가 좀 심한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채 장기 금리가 좀 단기 고점 부근에 도달했음에 따라 좀 투자 등급의 약세도 좀 주춤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듀레이션을 늘리는 차원에서 VCLT를 이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리하실 점은 이제 투자 등급 스프레드가 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은 있긴 하지만 미국채 금리가 만약에 횡보할 경우에는 이제 미국채 초장기 ETF인 TLT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추가 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 횡보 시에는 이제 TLT보다는 VCLT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MM 자료에는 빠져 있지만 3월 22 이슈 코멘트입니다. 박민수 연구원. 네, ECB는 어젯밤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및 PEPP라는 코로나19 대응 성격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총 규모는 모두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까지 PEPP 매입 규모를 상당히 늘리겠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사실 PEPP는 원래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도구고 상당히라고 했을 때 그 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고 강한 통화 완화 조치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금리는 보합세를 나타냈고요. 이탈리아 등 주변국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하면서 최소한의 조치로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다라는 점에서 이번 ECB 회의는 완화적인 미세 조정의 정석을 보여줬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특히 지난번 회의와 달리 ECB는 시장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시장금리 상승세를 방관할 경우에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가 경기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금리를 관리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최근 독일 금리는 코로나19 이전 고점 수준까지 상승해 있고요. 하지만 긴축 우려에 대한 상승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0.2% 수준을 상향 돌파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전 그 이상의 경기 회복세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3월 중 독일은 추경 편성 등 재정정책 모멘텀을 강화할 전망이지만 주변국을 포함한 유로존 전체의 경기 회복은 백신 보급이 좀 더 진행되고 EU 경제 회복 기금이 집행돼 하반기 이후에 부각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독일 금리는 상반기 중에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고요. 하반기에 상승세를 재개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휴대폰 IT 부품 산업 이규하 연구원. 네, 중국 2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작년 기저효과도 물론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도 2017년 이후에 최대고요. 2017년에 이제 가장 이제 좋았던 그 스마트폰 출하량을 기록했다는 거 감안하면은 되게 좋은 출하량을 좀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최근에 이제 5G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AP나 모뎀칩, RF 관련된 그 반도체 부품, 그리고 범용 부품 쪽에서 이제 쇼티지가 나오면서 생산량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냐라는 이제 우려가 좀 많은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도 이제 불구하고 일단 저희는 우려가 그렇게 크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업체들과 이제 애플 쪽의 그 타겟 자체가 올해 이제 되게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2월 춘절도 있었고 이런 영향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좀 이제 그런 거고 하반기까지 조금씩 이제 풀리면서 출하량 계속 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우려가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지금 그 중국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중화권 업체들이 계속 이제 출하량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유틸리티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민재 정현수 연구원. 예,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들 때문에 재생에너지 주가들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이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결론은 이제 해상풍력의 경우는 터빈 대형화로 이용률이 개선되면서 2024년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영향이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디벨로퍼 이제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자기 자본이든 회사채든 조달 형태를 이제 그거에 맞춰서 결정을 하고요.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구간부터 건설 단계나 운영 단계부터는 PF 혹은 지분 매각 등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집니다. 유럽 내에서 해상풍력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PF 조달 시의 부채 비중도 60에서 75%로 상승했습니다. 이해도가 높아졌고 기술 개선이 이루어졌고 금리 인하로 프로젝트 수익성 개선됐던 모습들이 있고요. 실제로 올스테드 같은 경우도 이제 9.5조 정도 차입금 보유하고 있고요. 계속 이러한 형태로 그린본드까지 발행하면서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GIP라던가 덴마크 연기금 등과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일단 결론으로 조달금리가 2%포인트 상승할 경우는 IRR이 2%포인트 이상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젝트는 부정적인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 설비 이용률은 10%포인트 이상 상승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IRR은 6%포인트 이상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리가 2%포인트 상승하더라도 IRR은 오히려 4%포인트 정도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2023년, 24년에 이 신규 터빈이 이제 출시되면서 이거를 탑재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입찰을 시작할 텐데 이런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해상풍력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 계속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카지노 산업 이화정 연구원. 네, 저희 카지노 산업 풀 리포트입니다. 4분기 리뷰랑 그리고 최근 상황 업데이트고요.
최근에 코로나 완화 관련해서 이제 백신 접종이나 백신 여권, 그리고 격리 단축, 그리고 트래블 버블 같은 이야기들 다시 나오면서 글로벌 카지노 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카지노주에 대한 관심도도 이에 따라 좀 높아졌고요. 하지만 사실 백신 접종 자체가 일반화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국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국가 간 이동 제한 등이 연내 완전 정상화될 가능성 자체는 좀 낮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희가 외부 환경 변화가 어떤 순서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보면요. 저희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은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저희 먼저 국내 거리두기 완화가 있을 거고 이때는 저희 강원랜드의 영업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카지노 부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약간의 그런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ATB나 격리 기간 단축이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 외국인 카지노의 아주 일부 하이롤러의 수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신 접종의 일반화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올해 지금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가 되려고 한다면은 내년 초 이후로 시점을 보셔야 될 겁니다. 즉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는 국내 거리두기 완화로 고객 접근성 회복이 가장 빠를 수 있는 강원랜드가 실적 회복세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 간 이동 제한 완화나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외국인 카지노의 경우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버티기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버티기 국면에서 외국인 카지노 두 사업자 중에서는 사기업 특성상 인력 구조 조정이 가능했던 파라다이스가 버틸 힘이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실제 캐시버닝 자체도 이자 비용 관련해서 분기당 100억 원 이외에는 저희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로 영업 비용은 충당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 10페이지에 강원랜드 있습니다. 저희 카지노주 중에 탑픽이고요. 최근에 강원랜드 관련해서 뉴스가 좀 많이 있었는데 폐특법이 개정되면서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있었죠. 나쁜 거부터 말씀드리면 저희의 폐관기금의 부담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세전이익의 25%만 내면 됐다면 앞으로는 저희 카지노 총 매출액의 13%를 이제 강원도에 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같이 총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에서 3% 정도 더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저희 마진 훼손 2, 3%포인트가 불가피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저희의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 자체가 2045년까지로 기존 대비 20년 연장됐습니다. 이거 어차피 연장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연장은 10년 단위로만 진행이 되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으로는 20년까지 한 번에 연장을 해줬고요. 여기에 또 조항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자동 연장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독점 사업자로서의 영업권 안정성이 더 확보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나쁜 뉴스를 보고 잊고 계시는 게 저희 작년에 테이블 수랑 영업 시간을 각각 10%씩 상승시켜줘서 2017년 수준의 매출까지도 어렵지 않게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결국에는 시간 문제이고 당장은 저희 폐관기금이 부담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폐관기금 자체가 총매출액에 걸렸기 때문에 매출액 관련된 규제도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당은 없는데요. 향후에 흑자 전환할 때는 다시 높은 배당 성향 가져갈 예정입니다. 파라다이스랑 GKL은 사실 저희 실적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는 만큼 조금 브리프하게 말씀드리면 파라다이스 21페이지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점진적으로 영업손실 감소세 보일 겁니다. 저희 이자 비용 관련 캐시아웃 분기별 100억 원대 그리고 지금 현금 여력 자체도 5천억 원 있어서 문제없고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30페이지 GKL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 낮은 데다가 사실상 지금 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간 적자 지속되기 때문에 무배당 기조 아마 올해까지도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실적 회복 가능성과 배당 매력이 둘 다 떨어지는 사업자로서 저희 카지노 사업자 중에 유일하게 홀드 유관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주 스팟 코멘트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